올해 사실은 첫 뵙는 날이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벤트가 좀 많아서요. 그 얘기를 먼저 좀 여쭤보고 소장님 판단을 좀 들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총평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양국 간의 긴장 완화다. 그걸 1순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실리는 챙겼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눌러서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예. 그게 명분일 건데 그 중국말로 뭐 조금 복잡하게 썼지만 옳은 편에 서라. 그래서 올바른 방향에 서라.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언론에서 이렇게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경고 뭐 이건 그러게요. 이제 잠재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베네수엘라를 뭐 겨냥해서 한 거지만 이제 비속어를 써가면서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날렸던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중 양국이 다가 한국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제 한쪽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심을 확실하게 보였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뭐 최근 한 4, 5년간의 한중 관계의 경색 국면을 이제 푼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영상으로 좀 보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계속 허허허 웃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좀 말씀하신 대로 긴장을 완화하고 뭔가 꽤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계속 경색되어 있던 양국 간의 어떤 관계를 정상으로 좀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만든 건 맞다. 근데 저도 사실 그거는 별로 못 느꼈는데 올바른 편에서 올바른 방향에서라 요 멘트 이거는 사실 별로 우리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던 거라 말씀 들어보니 그거는 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중국 발표에는 그게 아주 중요하게 들어갔고 우리 발표에는 그게 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지를 못한 거고.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지만 1월 4일에 정상회담을 한 경우는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손님 맞는 데 있어서 1월 첫 손님을 맞을 때 거기서 이제 얼굴 붉히거나 인상 쓰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중국의 어떤 뭐 전통을 보면 그럴 것 같고 그러나 거기에 자기네가 할 얘기는 애들로서 다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번에 보면서 1, 2, 3 서열 이를테면 이제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리창 총리,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원 아닌가요? 약간 그 양반들 다만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되게 신경 많이 썼다 생각이 드는데 상하이로 갑자기 넘어가서 물론 임정 그 청사를 이제 임시 청사를 보러 가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거기서 천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상하이 시장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당석이라고 당석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랑 좀 체계가 다르니까 이 당석이를 만났는데. 이 양반이 차기 되게 유력하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는 그 당서열 1, 2, 3번이 아니라 이 상하이 당석이었다. 그걸 하이라이트로까지 보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2027년에 시진핑 4기 정부가 구성이 돼요. 그렇죠. 거기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7명의 상무위원이 이론상으로는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 지도 체제고, 그렇죠. 거기서 4명 이상을 자기 편을 이제 가지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새로운 정부의 아마 상무위원 7명 중에서 입성 1순위가 바로 천진잉입니다. 그래서 천진잉 같은 경우는 뭐清华대학을 나왔고 또 아주 특이하게 중국에는 지금 지도자들이 박사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그게 이제 재직 박사, 뭐 직장 다니면서 했던 박사고, 그 영국에서 환경공학으로 박사를 받은 이제 환경 전문가인데요. 아예요? 그렇습니다. 학자네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清华대학교 교수, 총장,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을 했고, 네. 그리고 북경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요즘 가장 뭐 많이 얘기하는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지만 이 중국말로 뭐 홍전, 그러니까 붉은색 그 심장과 전문성을 같이 갖춘 인재들이 차기 대권에 아주 굉장히 유력한 주자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천진잉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 장관 또 이제 상하이 뭐 당서기 또 북경시장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쳤고 그 백그라운드가 정치가 아니라 이게 엔지니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부가 지향하는 그 분야에 아주 딱 맞는 이제 구조고 또 뭐 중국도 학연 지원 혈연이 있지만 그 학연에서 이제清华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또 엄청난 이제 그 이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이 가서 잘하신 것이 보통의 뭐 주석
그 대통령들이 가가지고 북경에서 일 끝내고 가지 지방의 당서기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떠오르는 잠룡 하나를 사전에 먼저 네트워킹했다. 글쎄요. 뭐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그게 반대로 우리로 봐서는 북경은 정치 수도고 중국은 수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수도는 북경이지만 경제 수도는 샹하이죠. 그렇죠. 미국처럼.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뉴욕이라고 할 수 있는 샹하이를 이제 최종 일정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에 이게 방점을 찍는다. 그런 것의 어떤 이제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줬다. 아주 굉장히 좋은 이제 그 미팅이었다 그렇게 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만났을 때 그 우리 그 뭡니까 미세먼지 뭐 이거 되게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양반이 이렇게 웃었던 게 그렇죠. 그랬던 거였군요. 참 그 상대방이 되게 듣기 좋은 얘기를 참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향후 진짜 뭐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된다고 그랬을 때는 정말 적어도 10년 정도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우군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이번에 미팅이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제 결국 이제 뭘 주고받았느냐 앞서 잠깐 이제 뭐 말씀을 언급을 해주긴 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명분이고 우리는 작은 실리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산물을 시장 개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국은 14개로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지만 14억 개를 모아버리면 엄청난 산이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중국도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이 수산물의 수가 높아져요. 네, 근데 인구가 14억이면 세계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병어 한 마리씩만 먹어도 이거 얼마냐. 이제 그렇게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뭐 이제 우리로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의도하지 않게 얻은 건데 그것은 일본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일본하고 관계가 이제 완전히 틀어지면서 그렇죠. 이제 중국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수산물도 개방한다. 이런 시그널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본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그런 것,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이 우리가 뭐 중국과 문제가 생겼을 때 저쪽에서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통상 문제에서 상시적인 협상 창구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최대의 신뢰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쪽에 대해서 보다가는 발표를 보면 뭐 수해 구조물이나 뭐 이런 이제 뭐 수산물 시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아까 모두에 잠깐 얘기를 했던 그 역사의 오른편에 서야 된다는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은 이것은 중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미일이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자기네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거나 뭐 이러는 것은 중국 기준으로 역사의 오른편이 아니다. 네. 이제 그런 경고를 우리한테 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국하고 우리가 추가적인 협상을 할 때 뭔가 중국이 이제 틀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일종의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한한령이 그런 거죠. 뭐 우리는 한한령 원래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제재하듯이 우리가 그 오른편에 서라고 그랬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묵시적으로 계속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올가미를 하나 던져놨다.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특히 이제 지난 정부였죠. 지난 정부 때는 뭐 사실은 뭐 중국과의 관계라는 건 거의 뭐 아예 그냥 뭐 거의 뭐 배제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였는데 사실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중국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한국, 미국, 일본 뭐 물론 동맹하지만 그 세 나라가 너무 이렇게 찰싹 붙어 있고 하면 중국 입장이었을 때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건데 거기서 이제 한국이 뭐 대화를 한 상대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담을 좀 덜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조금 떨어져 나서 봐야 될 게 좀 전에 일본 얘기도 잠깐 하셨기 때문에 마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일본 방문해서 다카이치 총리하고 또 정상회담을 또 갔는데
정말 일주일 차이거든요. 아마 그것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중일 간의 관계가 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좋지 않고 뭐 미중 간의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구조는 여전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이 세 나라를 좀 상대하면서 외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역학 구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미묘한 탐이 중국이 왜 이제 1월 4일 날 정상회담을 받아줬냐 하는 것도 일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경제 규모로 보더라도 이제 중국보다는 훨씬 아래인데 이제 먼저 갔다고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순위에 밀렸다.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중일이 지금 뭐 치고받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무지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뭐 잠깐 얘기했던 수산물 같은 이런 것, 또 히토류 공급망에 있어서 이게 중국이 일본을 제재하는데 그걸 썼지만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비켜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점들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일본의 히토류 금수 조치나 광물 금수 조치가 이게 쿠션 돌아서 한국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일본의 그런 많은 이제 소재 부품들이 그렇죠. 이게 한국으로 수출이 되는데 이게 중국에서 원자재가 수입이 안 되면 그렇죠. 우리도 쿠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뭐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은 좋은 관계라고 하지만 그 사이 역사로 보면 뭐 총리 바뀔 때마다 이슈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뒤통수를 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제일 이제 아픈 것이 바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LCD에 들어가는 소재. 네. 요것을 쳤을 때 우리로서는 뭐 당장 대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로서는 이제 일본과의 좋은 관계에서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공급망 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첨단 소재나 핵심 소재에 이게 이제 금수나 뭐 이런 부분이 애초부터 없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 그걸 문서화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것의 핑계를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저런 공급망 독점, 뭐 이런 것들 공격, 거기에 공동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대신 우리 같은 팀끼리는 서로 규제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하고 그것을 문서화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뭐 구두로는 뭐 한 해 만에 해도 사실 한한령 문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게 문서화된 게 아닌 상태다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한령이 뭐야 뭐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이게 문서화하는 게 좀 유일한 어떤 해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납득이 좀 되고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중국 경제가 2025년에 연초부터 계속 약간 밑으로 흘러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요. 5% 중반에서 이제 4%뭐 후반으로 살짝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26년은 중국 경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25년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예. 첫 번째는 그 2026년은 시진핑 4기 정부가 출범하는 그렇죠. 27년 전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그렇죠. 해가 하나가 네. 되고 있고 또 중국이 5개년 계획을 항상 시작을 하는데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뒤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대략 15.5계획 또한 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중국으로서는 초기 연도의 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후반 연도의 성장률을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상고 하저를 노릴 그렇죠. 거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2026년은 성장률이 모든 예상보다는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지금 경기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수출은 뭐 이 난장판에도 5%인가 7%가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네. 무역 수지 흑자가 1조 달러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수가 문제인 거죠. 역시 계속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중국은 내수 중심 성장을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수 경기 부양에 이제 완전 올인을 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의 이유는 결국은 시진핑 4기 집권의 정당성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그렇죠. 돼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뭐 집권의 정당성, 체제 안정성도 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마 내수 시장의 그 활성화를 위한 아마 거의 모든 정책 조치를 이제 아마 금년에 할 것 같아요.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성장률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그렇죠. 자기 이제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서는 싸우는 척은 하지만 4월달에 정상회담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로 이게 상처를 세게 해집는 그런 조치나 정책은 서로가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요인, 외교적인 요인, 또 내부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2026년은 아마 시장의 그 관점보다는 저는 훨씬 더 낙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작년에 중국 경제에 하여튼 계속 발목을 잡았던 미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덜할 것이다. 그리고 양쪽 다 선거,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제 4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올해 뭔가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뭐 그런 사실은 나름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도 좀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내수 중심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내수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중국의 올해 경제가 집중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전반적인 점들을 감안하면 올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결국 거기에 좀 포커싱이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정책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정부 정책이 어디로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금년은 우리도 지금 5천 가냐 못 가냐 그러지만 중국도 지금 지수가 올해가 똑같이 4천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중국을 안 봐가지고 뭐 올라갔나 안 올라갔냐 그러지만 중국도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에 중국은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서민들의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를 내려고 하면은 이건 부동산으로는 안 되고 주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비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 캐피탈 게인 때문에 이게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중국은 아이러니지만 부동산 조정 때문에 이게 증시가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정책의 수혜지에 올라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은 그 AI 산업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AI 중에 돈 버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죠,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작년 연말에 하나가 상장을 했고 아마 금년에 대거 상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이 그 미국산 AI 칩을 이제 구매하지 마라. 이제 이걸 거의 내부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이 AI 칩의 국산화가 무지막지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5천억에서 1조 이상의 돈을 펀딩을 하고 그게 이제 R&D로 들어가고 생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중국은 아마 아이러니지만 이게 미중의 AI 전쟁의 가속화가 중국의 AI하고 반도체 관련되는 업종 여기에 이제 대거 상승 또 이제 정부의 지원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중국도 금융 증시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쪽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국산화가 관점인데 국산화의 전제가 바로 이게 장비예요. 그래서 이 장비 국산화에 중국이 올인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서방 세계는 장비보다는 디바이스지만 중국은 장비가 이게 이제 굉장히 좋아지는 뭐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도 보면은 전 세계 뭐 반도체 공장 한 40몇 개 짓는 데서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중국이 짓는 거고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최대 수요처가 중국.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의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우리도 뭐 밸류업 전략을 썼지만 우리는 밸류업이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이미 줬어요. 그래서 배당 많이 하고 이익 많이 내라. 아, 중국도? 어우, 그럼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 이제 중국 상장회사의 한 60%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유기업들의 고배당
또 이익 관리 이거는 뭐 금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년이 이제 뭐 그 새로운 정부 출범 전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CEO들마저도 자리 보존을 하려고 하면 그렇죠. 정부 가이드라인 제대로 따라야 되고 그러겠죠. 그럼 네. 금년에 중국은 아마 고배당 이제 이런 관련되는 쪽이 그 좀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 쪽들이 국유기업 중에서 고배당을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금년에 아마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반도체 쪽 그리고 역시 뭐 AI 계속 이쪽이고 그다음에 오늘 좀 새롭게 또 수원님 말씀하신 게 중국의 국유들의 이 배당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올해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다음 달에 수원님 모셨을 때는 이제 요 투자 전략 쪽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